입주한 지 겨우 하루 지난 새집 거실이었습니다. 아직 벽지 냄새도 가시지 않은 그곳에서 저는 시어머니가 내뱉은 한마디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수야, 여기 집 말이야. 당분간 방 한 칸만 나한테 좀 내줘야겠어. 커다란 이삿짐 가방 2개를 끌고 불쑥 찾아오신 시어머니였습니다. 수색에 있는 8억짜리 아파트를 팔아 큰아들 코인빚 5억을 갚아주시고 남은 3억마저 큰아들 사업자금으로 다 퍼주신 뒤였죠. 이제 빈손이 되신 시어머니가 저희에 들어와 사겠다고 하시네요. 너희 결혼할 때 3천만 원 보탰잖아. 그게 이 집 지분이야. 방 하나쯤은 내가 써야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핀 돌았습니다. 그 3천만 원 때문에 8년 동안 제가 감당한 게 얼마인데요. 매달 생활비, 병원비, 당뇨 집단, 명절 때마다 바친 돈과 시간과 노동을 어머니는 모두 당연한 효도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어머님, 하지만은 무슨 네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내쫓을 거야? 남편 진우는 제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죠.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8년 동안 악착같이 모아 마련한 이 집이 사실은 제 집이 아니라는 걸. 제가 8년 동안 참아온 모든 순간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참고 참던 며느리가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지를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수라고 합니다. 초가을 오후의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신축 아파트 34평짜리 우리 부부만의 보금자리였죠.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마련한 첫 집이었습니다. 남편 진우가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생일 내 자리로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것,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거든요.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시작이네. 진우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세방에서 투룸으로, 투룸에서 빌라로 그렇게 조금씩 올라온 계단이었습니다. 중견 식품회사 물류관리팀 대리로 일하는 제 월급과 대기업 설비관리 과장인 남편 월급을 합쳐도 빠듯했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안방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벽지 냄새가 가시지 않은 새집 특유의 공기가 코끝을 자극했죠.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저녁 6시쯤이었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진우가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시어머니 박금선 여사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것도 커다란 이삿짐 가방 2개를 양손에 들고 계셨어요. 어머니? 진우가 황급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73세의 시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당뇨병 때문에 평소에도 쉽게 지치시는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더 기운이 없어 보이셨죠. 어머님, 갑자기 이게 무슨... 제가 말을 채 잇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오셨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시더니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하셨어요. 마치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평가하듯이요. 아이고, 깔끔하네. 역시 새 아파트는 다르구나. 어머니, 먼저 앉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진우가 소파를 권했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곧장 안방 쪽으로 걸어가시더니 문을 여시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 같은 불편함이었죠. 오, 안방 넓네. 햇볕도 잘 들고. 시어머니는 안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창문 크기를 확인하시고 붙박이장을 열어보시고 심지어 화장실 문까지 열어보셨어요. 저는 진우를 쳐다봤지만 남편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로 오셨어요? 먼저 연락을 하시지. 아, 그게 말이다. 시어머니가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크게 내쉬셨죠. 수색 아파트 정리했어. 네. 아파트를요? 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울 수색에 8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갖고 계셨거든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팔았어. 어제 잔금 받았어. 어머니, 왜 갑자기? 네, 형 말이야. 아,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또 진철 아주버님 때문이구나. 46세의 큰형은 코인과 주식에 미쳐서 빚을 계속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시어머니한테서 수억 원을 받아갔죠. 형이 또 무슨 일을 벌인 거예요?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코인이라나 뭐라나. 그게 다 날아갔대. 5억. 5억이요? 제 입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5억이라니요. 보통 사람이 평생을 모아도 만들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팔아서 그 빚 다 갚아줬어. 남은 돈은 3억쯤 되는데 그것도 내 형한테 다 줬어. 네. 남은 돈까지요? 그래. 내 형이 그러더라. 작은 사업이라도 다시 시작해서 번듯하게 성공해보겠다고. 어미가 아들 성공하는 거 도와주는 게 뭐가 잘못이냐. 저는 그 말을 듣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8억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5억은 큰아들 빚 갚는 데 쓰고 남은 3억까지 큰아들한테 다 줘버렸다니요. 시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빈손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 여기서 나 좀 재워줘야겠어. 네, 갈 데가 없잖아. 내 형네는 전셋집이고 형수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모셔야지. 시어머니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사실을 통보하듯이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입주한 지 하루도 안 된 새 집에 그것도 아무 상의도 없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시다니요. 게다가 8억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큰아들한테 다 퍼주고 빈손으로 오셨으면서 마치 우리가 당연히 모셔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머니, 그게... 진우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손을 흔들며 막으셨습니다. 됐어. 됐어. 너희도 힘들다는 거 안다. 하지만 내 어미를 길바닥에 내쫓을 순 없잖아. 안 그러냐? 그 말에 진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도 할 말을 잃었죠. 길바닥이라니요. 본인이 8억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큰아들한테 다 퍼주셨으면서 이제 와서 막내 부부한테 의지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다시 안방으로 향하셨습니다. 내 집 안방에 넣어도 되지? 여기가 제일 넓으니까. 어머니. 아이고, 허리야. 지수야, 이거 좀 들어다 줘. 시어머니는 무거운 가방을 가리키며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어쩔 수 없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새 집의 첫날, 제가 꿈꿨던 행복한 순간은 그렇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안방에 시어머니 짐을 들여놓으면서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제 공간이었던 안방이 이제는 남의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시어머니는 옷장을 열어보시고 서랍을 열어보시고 침대 쿠션을 만져보시며 이것저것 확인하셨습니다. 침대가 좀 딱딱하네. 뭐, 괜찮아. 적응하면 되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진짜로 여기서 사실 생각이구나. 잠깐 머물다 가시는 게 아니라 아예 놀러 앉으실 생각이구나. 거실로 돌아온 저는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남편도 난처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진우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어머니를 거절할 수 없다고 여기고 있구나. 지수야, 내일 아침 뭐 해줄 거야? 나 당뇨 있어서 함부로 못 먹거든. 밥도 잡곡으로 해야 하고 국도 싱겁게 끓여야 하고. 시어머니는 벌써부터 식단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작은 방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8년 동안 꾹꾹 눌러 담으며 살았는데 이제 새 출발을 하려던 순간에 또다시 똑같은 삶이 시작되는구나. 제 인생은 언제쯤 진짜 제 것이 될까요? 그날 밤 새 집의 첫날은 그렇게 씁쓸하게 저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6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무시는 안방 문을 지나쳐 부엌으로 향했죠. 평소라면 7시에 일어나는데 그날은 왠지 일찍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식사를 챙겨야 했으니까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장을 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입주 첫날이라 식재료가 거의 없었죠. 저는 급하게 편의점으로 달려가 두부, 계란, 시금치, 잡곡밥을 샀습니다. 당뇨 환자용 식단을 만들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했거든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계란찜을 만드는데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일찍 일어났네.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고생이라는 말이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네가 이렇게 해야지 같은 느낌이었죠. 아니에요, 어머님. 식사 곧 준비될 거예요. 그래, 고맙다. 근데 국간은 어떻게 했어? 당뇨 있으면 싱겁게 먹어야 하거든. 네, 거의 안 넣었어요. 거의? 아예 안 넣어야지. 나중에 내가 맛보고 싱거우면 그때 소금 조금씩 넣을게.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식사 준비부터 일일이 간섭받는 생활이 시작됐구나. 진우가 일어나서 식탁에 앉았을 때는 이미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차린 반찬들을 하나하나 살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응, 정성스럽게 했네. 역시 우리 며느리는 살림 솜씨가 좋아. 칭찬처럼 들렸지만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시험을 통과했다는 듯한 말투였거든요. 식사를 하던 중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지수야. 네, 어머님. 너희 결혼할 때 내가 3천만 원 보탰잖아.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8년 전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전세집을 구할 때 시어머니가 3천만 원을 보태주셨죠.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시어머니는 그 돈을 끊임없이 상기시키셨습니다. 네, 기억하고 있어요. 그 돈이 있었으니까 너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안 그래? 네. 그러니까 말인데, 이 집에도 내 지분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숟가락을 들고 있던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지분이라니요. 3천만 원을 보태주셨다고 해서 지금 이 집에 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머니, 그게 무슨... 진우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법적으로야 너희 명의겠지. 하지만 정으로 따지면 이 집 방 한 칸은 내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 그러니까 내가 안방 쓰는 게 당연한 거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방 한 칸이 당신 거라니요. 8년 전에 주신 3천만 원으로 지금 이 집 전체를 자기 것처럼 여기시는 겁니다. 어머님, 그 3천만 원은 저희가... 너희가 뭐? 갚았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갚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 돈 때문에 제가 8년 동안 감당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매달 생활비 30만 원씩 보냈습니다. 8년이면 2,880만 원이죠. 병원비도 제가 댔습니다. 당뇨 약값, 정기검진비, 입원비까지 합치면 적어도 500만 원은 넘습니다. 명절 때마다 용돈 드렸죠. 설, 추석, 어버이날 생신. 한 번에 50만 원씩 드렸으니 1년에 200만 원, 8년이면 1,6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시간은요. 주말마다 시댁 가서 청소하고 밥 해드린 시간, 병원 모시고 다닌 시간, 반찬 만들어 갖다 드린 시간. 그 시간들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계산을 꺼내는 것 자체가 불효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지수야, 너도 알잖아.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3천만 원이 작은 돈이야? 요즘 세상에 그 돈 있으면 차 한 대 살 수 있어. 그 돈으로 너희가 발판 삼았잖아. 발판이라는 표현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요, 발판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발판 위에서 8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갚아왔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 안방에서 사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야. 어차피 내 집은 아니겠어. 진우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죠. 어머니, 그래도 뭐? 내 어미를 길바닥에 내쫓을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우는 입을 다물었어요. 저도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와 진우는 거실에 남았죠.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뭐가요? 어머니가 좀 심하신 것 같아.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진짜 갈 데가 없으신 거야.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진우는 제 눈을 피했어요. 그래서요? 어쩌자는 거예요? 당분간만 참아줘.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당분간이 언제까지인데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안방 비워드리면 어때? 우리는 작은 방 쓰고. 그 말에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안방을 비워드리라고요. 8년 동안 악착같이 모아서 마련한 집의 안방을요. 여보, 우리 집이잖아요. 왜 우리가 작은 방으로 가야 해요? 하지만 어머니가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 넓은 방이 필요하셔. 그럼 저는요? 제 건강은요? 제 마음은요? 진우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수야, 제발 이해해줘.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야. 가족을 돌보는 건 당연한 거잖아.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제 편이 아니구나. 남편에게는 어머니의 체면과 편안함이 아내의 희생보다 중요하구나. 알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출근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회사에 가서라도 숨을 쉬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안방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에서 짐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제 옷들은 벌써 작은 방 옷장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아, 지수야 왔어. 미안한데 내가 짐이 좀 많아서 옷장 다 써야겠더라. 내 옷은 작은 방으로 옮겨뒀어. 시어머니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제 허락도 받지 않고 제 옷을 옮겨 놓으셨어요.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6평도 안 되는 좁은 방이었죠. 옷장 문을 열어보니 제 옷들이 구겨진 채로 쑤셔 넣어져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걸어뒀던 블라우스들이 주름투성이가 돼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울면 지는 거니까요. 저는 그저 무표정하게 옷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밤이 되자 진우가 작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제 이 좁은 방에서 자야 했습니다. 더블 침대를 놓기에는 너무 작았기 때문에 슈퍼싱글 침대 하나만 놓여 있었죠. 좁네. 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해, 여보. 조금만 참자. 어머니도 나이 드셨잖아. 얼마 못 사실 거야. 얼마 못 사신다는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시어머니는 73세세요. 통계적으로 보면 앞으로 10년, 20년 사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8년 동안 모았던 꿈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다는 거였어요. 제 집이라고 생각했던 공간이 사실은 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좁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방에서 시어머니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죠. 제 안방에서요. 3천만 원. 그 돈이 저를 8년 동안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집까지 빼앗아 갔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3천만 원은 도움금이 아니라 족쇄였다는 걸. 입주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아침 5시 반 알람이 울리면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당뇨 식단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잡곡밥을 지어야 하고 나물을 무쳐야 하고 국은 간을 거의 하지 않고 끓여야 했습니다. 두부는 기름 없이 구워야 했고 고기는 삶아서 기름기를 빼야 했죠.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수야, 오늘 아침 반찬 뭐야?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부엌에 나오셔서 제가 준비한 반찬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셨습니다. 마치 검사하듯이요. 나물 무침이랑 계란찜, 그리고 구운 두부요. 계란찜에 소금 넣었어? 아주 조금만요. 아주 조금이 얼마나 조금인데. 내가 맛봐야겠네. 시어머니는 숟가락으로 계란찜을 떠서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갸웃거리셨죠. 그냥 먹을 만하네. 근데 다음부터는 소금 아예 빼. 나 혈압도 있거든. 네, 어머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일 아침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준비한 음식은 늘 부족했고 시어머니의 기준에 맞춰야 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또 부르셨어요. 지수야,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 어머님, 오늘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회의, 그거 미룰 수 없어? 나 혼자 병원 가기 힘들거든. 당뇨 때문에 어지러워서 쓰러질 수도 있어.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병원은 일주일에 2~3번씩 가셔야 했어요. 당뇨 검사, 혈압 체크, 약 처방. 시어머니는 혼자서는 절대 안 가시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남편한테 부탁해보시면 진우는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이잖아. 그 사람 시간 뺏을 순 없지. 너는 대리니까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잖아. 융통성이라는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이고 저는 융통성 있게 빠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저는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팀장한테 죄송하다고 말하며 오전 반차를 신청했죠. 팀장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눈빛은 굽지 않았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 조퇴와 반차를 자주 쓰고 있었으니까요. 병원은 집에서 30분 거리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야 했죠. 시어머니는 대중교통을 타면 어지럽다며 택시만 고집하셨거든요. 아이고, 힘들어. 나이 먹으니 몸이 말을 안 듣네. 시어머니는 택시 뒷좌석에 앉으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사 사람들은 지금쯤 회의를 시작했겠죠.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 없어서 팀장이 당황했을 겁니다. 병원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노인 환자들이 대부분이었죠. 저는 접수를 하고 번호표를 뽑아서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76번이네. 한참 기다려야겠어. 괜찮으세요, 어머님. 제가 여기 있을게요. 고맙다. 지수야.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고마워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게 당연하다고 여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진료가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혈당 수치가 좀 높다며 약을 바꿔주셨어요. 처방전을 들고 약국으로 갔죠. 약값이 얼마 나왔어? 35,000원이요, 어머님. 아이고, 비싸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건강이 제일이니까. 저는 제 카드로 약값을 계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갑을 꺼내시지도 않으셨어요. 당연히 제가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너 회사 괜찮았어. 내가 패기 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고맙다. 진우는 복 받은 거야.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만나서 착하다는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만하다는 뜻처럼 느껴졌죠. 집에 도착하니 오후 1시였습니다. 회사에 다시 갈 시간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집에서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팀장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었죠. 지수 씨, 오늘 회의 자료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고생했어요. 다음부턴 미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회의 자료는 제 컴퓨터에 저장돼 있었거든요. 미리 팀장한테 공유했어야 했는데 병원 가느라 깜빡했던 겁니다. 주말에는 더 바빴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웃들을 집으로 초대하셨거든요. 지수야, 오늘 우리 층 아주머니들 몇 분 오시기로 했어. 차하고 다과 좀 준비해줘. 네? 오늘이요? 응, 갑자기 결정됐어. 새로 이사 왔으니까 인사도 드릴 겸 해서. 저는 황급히 마트로 달려갔습니다. 과일, 과자, 커피, 차. 손님 대접할 것들을 급하게 샀죠. 집에 돌아와서 과일을 씻고 접시에 담고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오후 2시쯤 이웃 아주머니들이 오셨습니다. 같은 층에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4분 정도 오셨는데 모두 시어머니와 비슷한 연배셨습니다. 저는 차를 내오며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 며느리 한지수라고 합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참 예쁘네요. 복스럽게 생겼어요. 이웃분들이 저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저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말이에요. 나를 꼭 모시고 살겠다고 난리였어요. 제가 사양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그래요? 네. 막내 부부가 워낙 효심이 깊어서요. 제가 차마 거절을 못했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들어오신 거였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웃분들 앞에서 시어머니의 말을 부정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며느리 복 타고나셨네요. 요즘 시대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이웃분들이 시어머니를 부러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울면 안 됐으니까요. 손님들이 돌아가신 뒤
저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아까 이웃분들한테 하신 말씀이 왜? 뭐가 문제야? 제가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모시고 있잖아. 그게 중요한 거지.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제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요. 하지만 지수야,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내가 쫓겨나다시피 왔다고 하면 우리 가족 망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다들 좋은 거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체면이라는 말 앞에서 제 억울함은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진우가 퇴근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이웃분들한테 거짓말하셨어요. 제가 모시겠다고 난리였다고. 그래? 진우는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어차피 우리가 모시고 있잖아. 중요하죠. 제 의사는 아니었는데 제가 원한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여보, 그냥 넘어가. 어머니도 체면이 있으시니까 그러신 거야. 진우는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입장만 생각했죠. 조금만 더 참아. 어머니도 적응하시면 나아질 거야. 적응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미 2주 동안 충분히 참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더 참아야 한다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작은 방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제 공간은 안방에서 작은 방으로 밀려났고, 제 시간은 시어머니의 병원 일정에 맞춰 쪼개졌고, 제 노동은 시어머니의 식단과 수발에 다 소진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집에서 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그림자 안에서 하녀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건 남편조차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진우는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게 들어온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일찍 주무셨고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지난 2주 동안의 일들만 맴돌았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눈총, 팀장의 실망스러운 눈빛, 이웃들 앞에서 거짓말하시던 시어머니의 얼굴. 문득 소파 쿠션 옆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휴대폰이었어요. 충전기에 꽂혀 있었죠. 시어머니는 잠들기 전에 늘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주무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뭔가가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거든요. 진철 아주버님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그거 잘 생각해봐. 막내네는 만만하니까. 만만하다는 단어가 제 눈에 꽂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비밀번호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계 다루는 걸 어려워하셔서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으셨거든요.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아주버님과 시어머니의 대화 내역이 쭉 나왔어요. 엄마, 막내네 집 어때? 괜찮아? 응, 괜찮아. 안방 넓고 좋더라. 거봐, 내가 뭘 했어. 막내니가 효자야. 그래도 좀 미안하긴 해. 뭐가 미안해. 걔네 3천만 원 받아갔잖아. 3천만 원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저는 계속 스크롤을 내렸어요. 그런데 문자 중간에 녹음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보낸 파일이었죠. 저는 호기심에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철아, 너 언제쯤 사업 시작할 거야? 다음 달쯤 하려고요. 엄마가 주신 돈으로 작은 사무실 하나 얻어서 시작해 볼게요. 그래,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한다. 걱정 마세요. 이번엔 확실한 아이템이 있어요. 근데 넌 여기서 안 살래? 막내네 집방 하나 더 있잖아.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제 집에서 살게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진철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왜요? 갑자기. 내 사업돈 대주느라 아파트까지 팔았잖아. 근데 엄마가 이제 막내네한테 얹혀 살게 됐으니. 무슨 소리예요? 막내네는 순하고 만만하니까 엄마 모시는 거 당연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순하고 만만하다니요. 그래도 엄마, 걱정 마세요. 막내는 원래 착해요. 재수 씨도 참을성 많고요. 거기서 등 따숩게 자다가 죽으시면 되죠. 등 따숩게 자다가 죽는다. 그 말이 제 귓가에 쟁쟁 울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사실이잖아요.
막내네는 만만해요. 엄마가 뭐라고 해도 절대 반항 안 해요. 특히 재수 씨는 더 하고요. 그러니까 편하게 계세요. 진철아, 근데 혹시 막내가 나중에 뭐요? 돈 달라고 하면 안 준다고 하면 되죠. 엄마가 나한테 다 주셨잖아요. 막내한테 줄 거 없어요. 그래도 막내도 내 아들인데. 엄마, 정신 차리세요. 큰아들이 성공해야 집안이 일어서는 거예요. 막내는 그냥 월급쟁이잖아요. 저는 사업가가 될 거고요. 엄마 돈은 다 제가 쓰는 게 맞아요. 알았어. 그래도 막내한테는 좀 미안하네. 미안하긴요. 막내는 착하니까 알아서 효도할 거예요. 엄마는 편하게 모셔지면서 거기서 노후 보내시면 돼요. 제 사업 잘 되면 나중에 엄마 모시러 올게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빼지도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만만하다. 순하다. 등 따숩게 자다 죽으면 된다. 제가 8년 동안 헌신한 것들이, 제가 회사를 조퇴하고 반차 내며 모신 시간들이, 제가 안방을 내주고 작은 방에서 잠든 밤들이 모두 만만한 며느리라는 계산 아래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미안해하는 척하셨지만 결국 큰아들 편만 드셨어요. 큰아들이 성공해야 집안이 일어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막내와 막내의 며느리는 그저 이용하기 편한 도구였던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녹음 파일을 제 휴대폰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건 증거였으니까요. 블루투스로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제 휴대폰에 파일이 저장되는 걸 확인한 뒤 시어머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서 누군가 웃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귓가에는 여전히 그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막내네는 순하고 만만하니까.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진우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어요. 여보, 아직 안 잤어? 응.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진우는 제 얼굴을 보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은데. 당신, 잠깐 앉아봐.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에 진우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대화가 이어지자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 휴대폰에 있던 거야. 아주버이랑 통화한 거. 녹음이 끝날 때까지 진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녹음이 끝나자 남편은 휴대폰을 손에서 놓았어요. 만만하다고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셨어? 그런 것 같아. 진우는 소파에 푹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형은 왜 저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가 만만하다니. 당신 형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자기밖에 모르잖아. 하지만 어머니까지. 진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남편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나도 지금 머리가 하얗게 됐어.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허탈했습니다. 제가 8년 동안 한 모든 일들이 헛되게 느껴졌어요. 미안해, 여보. 진우가 갑자기 사과했습니다. 왜? 내가 너한테 참으라고만 했잖아. 어머니 편만 들었잖아. 근데 어머니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도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나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어. 어머니가 우리한테 의지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근데 우리는 그냥 만만한 사람들이었던 거야. 이용하기 편한. 진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 진우의 등을 쓰다듬어 주지 않았습니다. 위로할 마음이 들지 않았거든요. 남편도 그동안 저를 방패 삼아 어머니 비위를 맞춰왔으니까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진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이대로는 안 돼. 그럼. 나 더 이상 못 참아. 어머니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내가 왜 계속 희생해야 해?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진우는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여보, 그래도 어머니잖아. 어머니가 우리를 뭘로 보는데.
만만한 호구잖아. 그 말에 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은 방으로 가려다가 안방 문을 쳐다봤어요. 시어머니가 주무시는 방이었습니다. 8년 동안 효도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만만한 며느리의 당연한 의무였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효도가 아니라 착취였다는 걸. 그리고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걸. 녹음을 들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시어머니 식사를 챙기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살 수는 없어. 하지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토요일 오전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친정 좀 다녀올게요. 친정, 왜 갑자기? 엄마 생신이 다음 주라서요. 미리 선물 드리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친정엄마 생신은 2달 뒤였어요. 하지만 다른 핑계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저녁 전에는 와야 해. 내가 저녁 챙겨 먹기 힘들거든. 네, 어머님. 저는 가방을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친정은 서울 노원구에 있었어요.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걸렸죠. 엄마는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20년 넘게 혼자서 가게를 지켜오셨어요. 저를 대학까지 보낸 것도, 결혼 준비금을 마련해 준 것도 모두 그 세탁소 수입이었습니다.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엄마가 다리미질을 하고 계셨어요. 어머, 지수야, 갑자기 웬일이야? 엄마. 저는 엄마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동안 꾹꾹 참았던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어머,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가 황급히 다리미를 내려놓고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진정하고 천천히 얘기해봐. 엄마는 가게 문을 잠그고 뒷방으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차를 끓여주시고 제 옆에 앉으셨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털어놨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들어온 일, 안방을 빼앗긴 일, 매일 아침 식단을 챙기고 병원을 모시고 다니는 일, 이웃들 앞에서 거짓말하신 일,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엄마는 제 얘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한숨을 크게 쉬셨습니다. 그 녹음 파일, 나도 들어봐도 돼? 네.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엄마는 표정 변화 없이 끝까지 들으셨어요. 그리고 녹음이 끝나자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엄마. 그래서 엄마한테 온 거예요. 엄마 생각은 말이야. 엄마는 잠시 뜸을 들이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받은 돈은 돌려줘. 그리고 네가 낸 시간과 돈도 다 계산해. 네. 시어머니가 8년 전에 3천만 원 줬다며? 그럼 그 돈에 이자 붙여서 돌려줘. 법정 이자로. 그리고 네가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쓴 돈도 다 계산해서 빼. 엄마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엄마, 그게... 지수야, 너 그동안 얼마나 썼는데. 생활비, 병원비, 명절 용돈. 다 합치면 3천만 원보다 많을걸. 하지만 그건 효도로 드린 거잖아요. 효도? 너한테 효도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만 효도하는 거야. 너를 만만하다고 생각하고 이용하려는 사람한테는 계산서를 내미는 거지. 엄마는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착하게 군 며느리를 호구로 봤어. 그러니까 이제 네가 계산 좀 할 줄 아는 며느리라는 걸 보여줘야 해. 그런데 어떻게? 내역 다 정리해. 은행 이체 기록, 병원 영수증, 명절 용돈 기록. 다 모아. 그리고 변호사 상담도 받아봐.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지수야, 너 평생 참고만 살 거야? 시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만만한 며느리로 살 거야? 아니요. 그럼 싸워. 똑똑하게.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엄마의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울고 참는 게 아니라 계산하고 따져야 했습니다. 친정을 나와서 저는 회사 후배 수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담은 부동산 계약이나 금전정산에 밝은 친구였거든요. 선배, 무슨 일이세요? 소담아, 지금 시간 괜찮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네, 괜찮아요. 어디서 볼까요? 우리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소담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와, 선배, 정말 힘드셨겠어요. 응. 그래서 말인데, 내가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쓴 돈을 다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소담은 노트북을 꺼내더니 엑셀을 열었습니다. 일단 항목별로 나눠볼게요. 생활비, 병원비, 명절 용돈, 교통비. 이렇게요. 응. 그리고 시어머니가 선배한테 준 돈도 계산해야죠. 3천만 원이라고 하셨죠? 응. 8년 전이야. 소담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법정 이자율로 계산하면 8년이니까 연 5%로 잡으면 대략 4,2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게 많아? 네. 복리로 계산하면요. 근데 선배가 그동안 쓴 돈은 얼마나 돼요? 저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매달 생활비 30만 원씩 8년이면 2,880만 원. 병원비는 대충 500만 원 정도? 명절 용돈이 1년에 200만 원씩이니까 1,600만 원. 소담이 엑셀에 숫자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교통비, 반찬값, 기타 비용까지 합치면 얼마나 돼? 대략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5천만 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8년 동안 5천만 원이나 쓴 거예요. 그럼 시어머니가 준 돈이 4,200만 원이고 선배가 쓴 돈이 5천만 원이니까 선배가 800만 원 더 쓴 거네요. 그럼 시어머니가 저한테 800만 원을 줘야 한다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물론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도덕적으로는 충분히 따질 수 있어요. 소담은 정리된 표를 보여줬습니다. 선배, 이거 프린트해서 시어머니한테 보여드리는 게 어때요? 그래도 될까? 왜 안 돼요? 선배는 그동안 헌신했어요. 그 헌신을 숫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요. 저는 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제가 8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고마워, 소담아. 아니에요, 선배. 힘내세요. 저는 카페를 나와서 다시 친정으로 갔습니다. 엄마한테 정산표를 보여드렸어요. 어머, 네가 이렇게 많이 썼구나. 네, 저도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니 됐어. 이거 들고 시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해. 근데 엄마, 시어머니가 인정 안 하시면 어떡해요? 인정 안 해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네가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엄마는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지수야, 너는 착하지만 바보는 아니잖아. 이제는 똑똑하게 싸워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숫자에 강하고 생활력도 있어요. 그동안은 참고 넘어갔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방 속에 정산표를 넣고 다짐했습니다. 울음으로 호소하지 않겠어. 계산으로 맞서겠어. 더 이상 만만한 며느리가 아니라 똑똑한 여자가 되겠어. 그날 밤, 저는 정산표를 책상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언젠가 그 서류를 꺼내들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철 아주버님이 집에 찾아온 건 그 다음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점심때쯤이었죠. 초인종이 울리더니 아주버님이 환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랜만에 왔습니다. 어머, 진철아. 갑자기 웬일이야? 시어머니는 반가워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더군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이 그냥 인사차 온 게 아니라는 거요. 어머니, 얼굴 좋아 보이네요. 막내니가 잘 모시나 봐요. 그럼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잘하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칭찬하셨지만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녹음에서 만만하다고 했던 그 입으로 지금은 칭찬을 하시니까요. 아주버님은 소파에 앉아서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와, 신축 아파트라 그런지 정말 깔끔하네요. 막내가 복 받았어요. 형님, 오랜만이에요. 진우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진우도 형한테 불편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녹음을 들은 이후로는요.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음식이었죠. 아주버님은 맛있다며 계속 칭찬했어요. 재수씨, 요리 솜씨가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붙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을 때 아주버님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머니. 왜?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좀 더 필요하거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철아, 엄마가 이미 3억을 줬잖아. 알아요. 근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요. 사무실 보증금, 인테리어, 직원 인건비. 그래서 말인데, 막내네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포크를 떨어뜨렸고,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담보 대출이라니요. 우리 집을요. 형님, 지금 무슨 말씀을?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걱정 마세요. 제 사업 잘 되면 바로 갚을 거예요. 1년만 빌려주시면 돼요. 형님, 이 집은 저희 명의예요. 어머니 집이 아니고요. 알아. 근데 어머니가 3천만 원 보태주셨잖아. 그게 지분 아니야? 아주버님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였죠. 지분은 무슨 지분이에요. 그건 도와주신 거지 투자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가족끼리 서로 기대는 거잖아. 형제끼리 도와지. 아주버님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형님, 도움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형님은 저희한테 뭘 해주신 적 있으세요? 제가 끼어들자 아주버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재수 씨, 가족끼리 따지고 들면 안 되죠. 가족이라고 무조건 퍼주는 게 아니에요. 재수 씨 좀 냉정하시네요. 가족이 어려우면 도와야죠. 어려운 건 형님이 스스로 만든 거잖아요. 코인 투자하다가 빚진 것도 사업 실패한 것도 다 형님 선택이에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수야.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였죠. 진철이는 장남이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어머님, 하지만 가족끼리 서로 기대는 게 뭐가 문제냐. 장남이 사업 잘 되면 너희한테도 좋잖아. 어떻게 좋은데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진철이가 성공하면 우리 집안이 일어서는 거야. 장남이 성공해야 집안이 빛나는 거지. 시어머니는 녹음해서 했던 말을 그대로 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큰아들만 생각하신다는 거려. 어머님, 저희 집은 담보 못 잡아드려요.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죠. 진우야, 네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어머니, 이 집은 저와 지수가 8년 동안 악착같이 모아서 마련한 집이에요. 담보로 잡을 수 없어요. 네, 형 사업 돕는 게 그렇게 싫어? 싫은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형님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 집을 걸 순 없어요.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남편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진우야, 너 지금 내 어미 말을 거역하는 거야? 어머니, 이건 거역이 아니에요. 상식이에요. 상식. 가족이 어려우면 돕는 게 상식 아니야? 어머니가 형님한테 이미 8억을 주셨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요? 진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주버님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야, 막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주신 건 내 빚 갚는데 다 썼어. 그러니까요. 형님이 빚을 만든 거잖아요. 그 빚을 갚아드린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너 지금 형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가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답답하다는 듯이 한숨을 쉬셨어요. 진우야,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냉정했어? 형제끼리 돕고 사는 게 그렇게 어려워. 어머니, 저희도 힘들어요. 8년 동안 악착같이 모아서 겨우 집 한 채 마련했어요. 그걸 담보로 잡으면 저희는 어떻게 돼요? 너희는 점잖아. 다시 모으면 되지.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다시 모으면 된다고요. 우리 인생은 뭐가 되는 건데요? 어머님, 그럼 저희는 뭐예요? 형님 성공시키려고 희생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끼어들자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지수야, 네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제 집인데 왜 제가 끼어들면 안 돼요? 이건 우리 가족 문제야. 저도 가족이에요, 어머님.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면 서로 도와야죠. 왜 저희만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해요? 희생이 아니라 가족애야. 가족애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형님은 저희한테 뭘 해주셨어요? 어머님은 저희한테 뭘 해주셨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주버님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재수씨, 지금 계산하자는 거예요? 네, 계산하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그리고 정산표가 든 봉투를 꺼내왔어요. 이게 뭔데? 아주버님이 물었습니다. 8년 동안 제가 어머님께 쓴 돈 내역이에요. 저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엑셀로 깔끔하게 정리된 표가 나왔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진우도 처음 보는 거라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님이 8년 전에 주신 3천만 원에 법정 이자를 더하면 4,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8년 동안 어머님께 쓴 돈은 생활비, 병원비, 명절 용돈, 교통비, 기타 비용 합쳐서 5천만 원이에요. 차액이 800만 원이에요. 어머님이 저한테 800만 원 더 주셔야 하는 거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계산하는 거예요. 형님이 가족끼리 따지냐고 하셨잖아요. 네, 따져보니까 어머님이 저한테 800만 원 주셔야 하네요. 아주버님은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진우는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숫자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계산이 저를 지킬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이제는 싸울 준비가 됐다는 걸. 정산표를 본 뒤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아주버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서류를 내려다보셨어요. 어머니, 이제 아시겠죠? 제가 8년 동안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실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지수야,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짓이 아니라 계산이에요. 가족끼리 따지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드린 거더라고요. 이 돈은 효도로 준 거잖아. 효도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효도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때 하는 거예요. 저를 만만하다고 생각하시면서 받으시는 건 효도가 아니에요. 만만하다니, 그게 무슨... 어머님, 저 녹음 들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녹음? 형님이랑 통화하신 거요. 막내네는 순하고 만만하니까 거기서 등 따숩게 자다가 죽으련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주버님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저는 8년 동안 어머님을 진심으로 모셨어요. 힘들어도 참았고 속상해도 웃었어요. 근데 어머님은 저를 뭘로 보셨어요? 이용하기 편한 도구였잖아요. 지수야,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용당하는 거. 저는 가방에서 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거였어요. 여기 4,200만 원 있어요. 어머님이 주신 3천만 원에 이자 1,200만 원 더한 거예요. 제가 8년 동안 쓴 비용은 빼지 않았어요. 그냥 주신 것만 돌려드리는 거예요. 지수야, 이게... 어머니 집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돈 봉투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 돈 들고 그렇게 아끼시는 큰아들 집으로 가세요. 시어머니는 숨이 막힌 듯 헐떡였습니다. 아주버님은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재수씨, 그게 무슨... 형님도 가세요. 어머니 모시고 가시든지 아니면 사업 자금으로 쓰시든지. 재수씨,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주버님이 항의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너무한 건 형님이죠. 8억을 받아가고도 모자라서 저희 집까지 담보 잡으려고 하셨잖아요. 그건... 형님, 어머님한테 받으신 돈으로 사업하세요. 저희 집은 건드리지 마세요. 진우가 제 옆에 섰습니다. 남편도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형님, 지수 말이 맞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야, 너 정말... 형님, 저도 이제 제 가정을 지켜야 해요. 형님 성공시키느라 제 가족 망칠 순 없어요.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러는 거야? 이 은혜도 모르는... 은혜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어머님, 3천만 원 주신 게 은혜면 제가 8년 동안 드린 5천만 원은 뭐예요? 그건... 어머님도 계산하시잖아요. 3천만 원 줬으니까 집 지분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저도 계산할 수 있어요. 5천만 원 썼으니까 더 이상 어머님께 빚진 게 없다고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숫자 앞에서는 감정이 통하지 않았으니까요. 지수야, 너 후회할 거야. 후회 안 해요. 이미 충분히 후회했어요. 8년 동안 참고 산 거요. 저는 안방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님 짐 내일까지 정리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안방 돌려주세요. 이제 어머님 집 아니잖아요. 집은 다 돌려드렸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너 이게, 어머님, 화내지 마세요. 저도 똑같이 했을 뿐이에요.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것처럼요. 아주버님이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철아, 저 애를 봐. 저 애가 지금. 어머니, 일단 앉으세요. 아주버님은 시어머니를 소파에 앉히고는 저희를 돌아봤습니다. 재수씨,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시고. 연세가 있으시면 더 조심하셔야죠. 막내 부부를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제 만만하게 봤다고. 녹음에 다 나와 있어요. 형님도 들으실래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주버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형님, 어머니가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아주버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이번에는 노기가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좋아. 지수야, 네가 이렇게 나온다면 나도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 봤어.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대하는 며느리. 저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는 처음 봤어요. 며느리를 만만하다고 생각하시는 시어머니. 너 정말. 시어머니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떨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님, 3,200만 원 받아가세요. 그리고 큰아들 집으로 가세요. 거기가 어머님한테는 더 편하실 거예요. 내가 왜 진철이네 집으로 가? 여기가 내 집이야. 아니에요. 여기는 제 집이에요. 집은 다 정산했잖아요. 정산? 가족끼리 무슨 정산이야? 어머님이 먼저 지분 얘기하셨잖아요. 3천만 원 줬으니까 집 지분 있다고요. 그럼 저도 계산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본인이 먼저 돈으로 계산하셨으니까요. 너 두고 봐. 이렇게 시어머니 내쫓으면 복 안 받아. 복은 제가 알아서 받을게요. 어머님 눈치 보면서 사느니 제 인생 사는 게 나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일단 우리 집으로 가시죠. 진철아. 어머니, 여기 있어봤자 기분만 상하세요. 제 집으로 가시면 제가 모실게요. 아주버님은 마지못해 어머니를 데려가기로 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는 불만이 가득했죠. 재수씨,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저는 할 말 다 했어요. 아주버님과 시어머니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셨어요. 지수야, 너 후회할 거야. 분명히. 후회 안 해요, 어머님. 이미 충분히 후회했으니까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저와 진우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3천만 원의 족쇄가 풀렸다는 걸. 8년의 굴욕이 끝났다는 걸. 그리고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다는 걸. 하지만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현관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저와 진우는 깜짝 놀라서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진우야, 문 열어.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어머니, 왜 다시 오셨어요? 왜 왔냐고. 내가 왜 내 집에 못 와? 어머니, 여기는 어머니 집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닥쳐, 이 불효자야. 시어머니는 진우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건 처음 봤거든요. 어머니, 너 같은 자식은 낳지 말 걸 그랬어. 내 형은 그래도 효자인데 너는 이 은혜도 모르는. 어머니,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저희가 8년 동안 얼마나 드렸는데요. 그게 얼마나 된다고. 3천만 원도 안 되잖아. 어머니, 정산서에 다 나와 있어요. 5천만 원이요. 그런 계산은 필요 없어. 가족끼리 무슨 계산이야.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웃에서 들릴 정도로 컸어요. 아주버님은 옆에서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말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거들지도 않고요.
어머니, 큰형네 집은 어떻게 됐어요? 진우가 아주버님을 쳐다봤습니다. 형수가 집이 좁다고. 아주버님은 우물쭈물했습니다. 결국 큰형님도 거절한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로 오신 거예요? 어머니가 갈 데가 없잖아. 형님 집은 왜 안 돼요? 어머니가 8억을 형님한테 주셨는데. 그건 형수가 싫어해서. 아주버님은 변명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아주버님도 결국 어머니를 떠맡고 싶지 않은 거죠. 돈만 받아가고요. 아주버님, 비겁하시네요. 제가 말하자 아주버님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뭐, 어머니한테 8억 받아가시고는 정작 어머니는 모시기 싫으신 거죠?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어머니 집이 좁다는 핑계 대고 저희한테 떠넘기시는 거잖아요. 아주버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진우야, 네가 나를 이렇게 대할 거야? 네가 날 길바닥에 내쫓을 거야? 어머니, 저희가 내쫓는 게 아니에요. 정리하자는 거예요. 정리? 가족을 정리해? 어머니가 먼저 저희를 만만하게 보셨잖아요. 등 따숩게 자다 죽으라고 하셨잖아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그냥 한 말이야.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어머니 진심이었잖아요. 큰형만 생각하시고 저희는 이용하기 편한 도구로 보신 거잖아요. 너 정말. 시어머니는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당뇨 때문인지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어머니, 조금 진정하세요. 제가 다가가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뿌리치셨습니다. 네가 다가오지 마. 너 같은 며느리 처음 봤어. 어머님, 저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는 처음 봤어요. 며느리를 만만하게 보시고 큰아들한테만 퍼주시고 막내 부부는 이용만 하시는 시어머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정말 후회할 거야.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대들면 복 안 받아. 복은 제가 알아서 받을게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을 쏟아내셨어요. 저주 같은 말들이었죠. 너희 둘 다 망할 거야. 집도 날리고 사업도 망하고 애도 못 낳고. 저는 그 말들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오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진우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내 팔 놔. 시어머니는 진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주버님을 쳐다봤습니다. 아주버님은 슬그머니 뒤로 물러서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말리지도 않고 자기가 데려가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요. 형님. 제가 아주버님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가세요. 그게 우리 집은 정말 좁아서 8억 받으셨잖아요. 그 돈으로 넓은 집 구하세요. 그 돈은 사업 자금이야. 그럼 사업 접으시고 어머니 모시세요. 제 말에 아주버님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수씨, 그게 말이 돼요? 왜 안 돼요? 어머니가 8억을 아주버님한테 주신 건 아주버님이 효자라고 생각하셔서잖아요. 그럼 효자답게 어머니 모시세요. 그건. 아주버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주버님도 돈만 받고 어머니는 떠맡고 싶지 않은 거였죠. 진우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짐을 들고 나왔어요. 어머니, 짐 챙겨드릴게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모실 수 없어요. 형님한테 가세요. 진우는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짐을 현관 쪽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진우야, 네가 정말 이럴 거야? 어머니, 저도 이제 제 가정을 지켜야 해요. 내 가정? 나는 내 어미야. 어머니는 저를 만만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어머니를 모실 수 없어요.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너희들 다 망할 거야. 이렇게 어미를 버리면. 하지만 진우는 계속 짐을 옮겼어요. 저도 도왔습니다. 아주버님은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기가 데려가겠다는 말은 끝내 하지 않았어요. 형님, 어머니 모시고 가세요. 진우가 아주버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8억 받으셨잖아요. 그 돈으로 어머니 모시세요. 그 돈은 사업 자금이라니까. 그럼 사업 접으시고 어머니 모시시든가요. 아주버님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제 집으로 가시죠. 진철아, 너마저. 어머니, 여기 있어봤자 더 기분만 상하세요.
아주버님은 마지못해 시어머니를 현관으로 이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저희를 돌아봤어요. 너희들 분명 후회할 거야. 내 말 기억해. 하지만 저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로 나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욕설과 저주가 섞인 말들이었죠. 진우는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문에 등을 기댔어요. 여보.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응. 진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미안해? 내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했잖아. 어머니 편만 들고 너는 참으라고만 하고. 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정말 어머니가 우리를 아낀다고 생각했어. 근데 우리는 그냥 만만한 사람들이었어. 저는 진우의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우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일어나. 아니야. 내가 사과해야 해. 제대로.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8년 동안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못 본 척했어. 이제 됐어. 일어나. 저는 진우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우리 시작하자. 진짜 우리만의 시작. 진우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짐이 사라진 안방이었어요. 진우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죠. 여보, 우리 침대 다시 옮기자. 응. 우리는 작은 방에 있던 침대를 다시 안방으로 옮겼습니다.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었어요. 침대에 누우니 편안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안방에서 자는 거였죠. 여보. 응? 고마워. 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뭐가? 끝까지 버텨줘서. 그리고 나를 깨워줘서. 저는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잘 살자. 응. 우리 둘만.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3천만 원의 족쇄가 풀렸습니다. 8년의 굴욕이 끝났습니다. 만만한 며느리가 아니라 당당한 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제 집에서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아주버님의 사업이 잘 됐는지, 시어머니